그 만화 그 김대중이라는 책은 이제 백무현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린 책이지요. 5권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 백무현 화백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리뷰하려면. 그 이분은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이면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게 지금 무현이라고 하고 2017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 보면 그 무현 두 도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했을 때의 다큐멘터리 영상과 그리고 이 백무현 씨가 또 고향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갖고 거의 두 명의 선거운동 과정, 물론 둘 다 낙선하게 되죠. 그 백무현 아백도 사실은 이때 암투병 중이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암투병 중에도 이제 이렇게 자기 뜻을 펼쳐보겠다고 해서 이제 그 선거에 출마를 해서 결국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선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무현두도시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대한극장에서 직접 극장 가가지고 봤거든요. 상당히 좀 감동적이기도 한데 어쨌든 요 마지막 선거를 하고 백모현 아백은 이제 결국에는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냈던 그 책이 이제 만화 김대중 5권을 내고 그다음에 만화 노무현을 한 권으로 내고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한 권짜리 책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만화 노무현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 책을 매듭지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화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그 백무현화백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이제 유작이 된 셈인데 그만큼 특히 만화 김대중은 완성됐잖아요. 어쨌든 인생을 끝까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공력을 많이 투여한 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무현 화백이 이게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올 정도로 정치도 하셨던 분이니까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어떤 사관도 살짝 살짝 반영이 돼 있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제가 김대중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관련된 뭐 자서전이나 뭐 이렇게 전기급의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 책의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에 대해서 하이도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의 좀 중요한 특징이죠. 저도 사실은 이 책 보고 나서 옛날에 하이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김대중 평화 캠프라고 김대중 대통령 그 기념사업회 이런 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이도를 내려가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내려가서 하이도를 한번 쭉 이제 1박 2일 둘러봤는데 그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보면 전시가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볼만 합니다. 생가도 보존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적지가 있죠. 뭐 무슨 그 큰밤의 얼굴이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이도를 한번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호 여사랑 같이 그 당시 하이도를 둘러봤던 사진도 있고 큰바위 얼굴이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 옆모습이랑 비슷해 진짜로. 하이도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섬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옆모습이 김대중 대통령 옆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얼굴 바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현장에 가면 재밌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 하이도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하이도의 저항 정신 그걸 이제 김대중이 이어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지. 이제 하이도가 이런 섬이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하이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임진왜란 때 선조, 그 조선의 양대 빌런 임금이 이제 선조가 있고 인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 빌런이 이제 선조인데 선조가 이 전쟁 끝나고 늦둥이로 낳은 딸이 정명공주라는 딸이 있다는 거야. 이제 사극에서는 잘 안 다뤄지는 인물이죠. 선조의 자식들은 뭐 광해군이나 뭐 임해군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어째 정명공주란 딸이 있었고 정명공주는 그 유명한 인목대비 광해군이 이제 패모 살제로 결국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패모했던 그 인목 대비의 딸인데 뭐 늦둥이 딸이 너무 귀여우니까 선조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얘 너무 귀여운데 이 얘를 데려가는 사위 부마죠. 사위한테는 내가 삼도의 땅을 하사하겠다. 삼도라는 건 뭐냐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반을 뚝 띄어서 주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 사랑을 한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고 나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집권하고 나니까 인목대비가 요구를 하는 거지. 아니 그 선대대왕인 선조대왕이 그 삼도를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인목대비를 그 다시 복위시킨다는 명분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도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남쪽에 있는 그 섬 중에 3개를 주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하이삼도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에 있는 하이도를 포함한 3개의 섬에서 나오는 소출을 이제 원래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걸 정명공주 남편인 혹시한테 호홍모라는 부모가 있었던 거죠.
홍 씨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어명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도 주민들 입장에서 뭐 크게 나쁠 건 없죠. 왜냐면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인데 세금을 내는 주체만 바뀐 뿐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게 나라에 대한 세금을 이 홍씨 일가한테 줬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4대에 걸쳐서 20개월 그 당시에 이제 하이도 땅이 20개월이었다는 거예요. 4대에 걸쳐서 받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8만 평 정도의 땅이었고 4대가 지나면 다시 이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었어야 됐겠죠. 근데 문제는 이 4대가 지나고 5대째가 됐을 때 이 5대 후손들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이도 주민들이 열심히 개간을 해가지고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원래 불모지였는데 주민들이 열심히 개간을 해서 20개월이었던 땅을 140개월까지 늘렸다. 총 160개월까지 늘려서 140개월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그걸 알게 되니까 이 홍씨 가문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거는 원래 선조 인조가 우리한테 완전히 주기로 한 땅이니까 여기서 나는 세금은 무조건 다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 20개월에서 받던 걸 나머지 140개월의 세금까지 다 우리한테 내라고 억지를 부린 거죠. 억지를 부렸는데 문제는 이 조선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세도 정치로 되게 이렇게 굶고 있던 상황이라 이제 영조 때까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억지로 이제 뭐 노비들을 동원해 갖고 때려 부시면서 억지로 이렇게 뜯어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세금을 내오다가 하이도 주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신문고를 두드리고 왕한테 상소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조 때 이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그 아는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장인이 홍봉아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세자를 뭐 이런 거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 그 홍봉안이 바로 이 홍씨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걸 들어줄 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소가 올라온 걸 다 차단해버리고 영조가 물러나고서 정조가 등장하니까 정조는 그래도 개혁군주라고 해가지고 이 백무연합백도 정조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그림을 되게 못생기게 그렸어. 근데 정조만 조금 잘생기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어서 정조는 이런 게 있었냐라고 하면서 이런 그 나쁜 세금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무명 잡세를 혁파한다라는 이제 어명을 어제라고 해요. 어명을 내렸는데 그걸 갖고 내려가는 길에 홍씨 일파가 보낸 이제 그 사병들이 그 부하들이 달려들어갖고 두드려 패고 그 어명을 빼앗아 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백무연합이 그렇게 들은 얘기를 해석을 한 건지 진짜 역사에 기록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엉망진창인 거지. 왕이 내리는 어명을 이 민간 세도가에서 깡패를 보내갖고 뺏은 다음에 불태워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난리가 이건 사실 역모에 준하는 건데 어쨌든 이 만화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조가 내린 어찰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 고종 때 들어서야 전라감찰사였던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140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금지하게 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고종 후반에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거를 그냥 다 국유화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왕의 땅이었지 않냐라면서 다 국유화해 버리고 국유화해도 어차피 내던 세금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홍씨 가문 자손이 나중에 이제 그 을사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1908년쯤에 이완용을 찾아가서 당대의 어떤 실력자였던 친일파 이완용을 찾아가서 이거 원래 전통 역사적으로 우리 가문이 계속 세금 받던 건데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라고 해가지고 뇌물도 줬겠죠. 그랬더니 이완용이 그럽시다라고 또 이렇게 사인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공표를 해서 걔네가 또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일 합방이 날 것 같으니까 고전에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당대 부자였던 조병택 백인기라는 사람한테 팔았고 이 사람들은 정병조라는 사람한테 팔고 이제 일제시대가 들어오니까 또 우곤 곤자이몬이라고 일본 부자한테 팔고 이 사람이 가미남이라는 사람한테 팔고 그다음에 도쿠다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본 재벌들 사이에서 이 하이도의 징수권이 하이도 땅이 계속 이렇게 팔렸다 저렇게 팔렸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도코다라는 사람은 하이도 사람들이 일본 놈들한테 세금 못 내겠다고 막 이렇게 버티니까 그 유명한 친일파인 박춘금이라고 우리가 35년 그 만화 할 때도 다뤘던 여기 또 나와요. 박춘금이라는 유명한 정치 깡패를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또 폭력 사태를 벌이키고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도 주민들도 당할 수만 없다고 해가지고 또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그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이제 이 소유권을 도로 가져가게 되는데
미군정이 들어가가지고 또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너네 뭔데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라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김정배라고 하는 청년이 총에 맞아갖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게 일제시대에도 사람이 죽진 않았다는 거야. 두드려 패긴 했어도. 근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 77 농민봉기라고 해서 굉장히 큰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50년 6.25 직전에 들어서야 이거는 토지 개혁을 하면서 그랬겠죠. 토지 개혁을 하면서 이런 건 문제였다라고 해가지고 대원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 하이도의 땅을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반환했다. 라고 하는 게 이 하이도 사태입니다. 하이도에 거의 뭐 수백 년에 걸친 그 농민들의 어떤 고난의 역사가 쭉 있었던 건데, 요때 일제시대에, 요 일제시대의 하이도 그 농민 봉기를 주도했던, 여기 관여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아버지인 김훈식 씨가 이런 거에 좀 관여를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되게 명망이 높은 지역 유지였다는 거지. 그리고 그 김훈식 씨의 아들로 차남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김훈식 어머니는 장수금. 근데 이제 요 책에는 요 만화책에는 그거 묘사가 안 돼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온 그 자서전이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온 자서전에는 이 어머니인 장수금 여사가 김훈식 씨의 후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은식 씨가 일종의 그 두 번째 아내였던 거죠. 그 사실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이게 사실은 살아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걸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명예에 좀 누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밝히지 않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장수금 여사가 사실은 후처였다. 라는 사실을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는 밝힌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책까지는 이건 아마 자서전이 나오기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까지는 그 내용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에피소드 중에 그 유명한 에피소드 몇 개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뭐 가장 본인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제 그 자서전에 나온 유명한 에피소드 이거죠. 이제 어렸을 때 엿장수가 그때 박물장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편의점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거지. 아저씨가 이제 다양한 물건을 등에 지고 편의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낮에 이렇게 나무 밑에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제 들어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김대중하고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아저씨가 자고 있으니까 신기하다 해가지고 박물장수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등짐 지고 가다가 늘어놓고 자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몇 개씩 주워갔다는 거예요. 서로 집어가면서 아버지한테 담뱃대 갖다 드려야지 하고 김대중은 담뱃대를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 담뱃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야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도둑질을 배워? 다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이제 네가 회초리 갖고 와. 그래서 회초리 갖고 와서 종아리를 치고 어디 감히 이런 도둑질을 하느냐라면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장수금 여사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리고 나서 그 담뱃대를 가지고 도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박무장수를. 그래서 그 자고 있는 박무장수를 깨워가지고 당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자빠져 자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만드느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오히려 그 박무장수를 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수금 여사가 일 처리하는 솜씨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일단 뭐 아들을 휴처리를 때려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한 박무장수까지 찾아가서 혼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분이 되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이제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에서는 이 장수금 여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목포로 이사 나오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겁이 많았다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하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혼자 옛날에 뒷간이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혼자 못 가서 뭐 누가 따라가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 그리고 이제 초암학당이라고 해서 그 당시 하이도의 일종의 그 한일합방이 되고 이제 일제시대가 들어오니까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뭐 중앙에서 이렇게 친일파들 노는 걸 못 보겠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초암학당이라고 하는 이렇게 서당을 차린 거지. 그 되게 유명한 당시의 성리학자였대요. 그 사람이 하는 서당에 이제 들어가서 서당에서 이제 이 한학을 배우게 돼요.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해도 다 한문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양무호남 신무국가 같은 시호 같은 것도 다 한자로 쓰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배워가지고 한문에 대한 해석도 어린 나이에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총명한 학생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포로 이사를 나오면서 목포로 이사를 나오는 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어머니 장수금 여사가 결단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싹수가 좋은데 얘를 하이도에만 두면 뭐 이거 뭐 농사꾼밖에 더 되겠냐. 하이도는 그 당시에 뭐 항구 같은 게 시설이 잘 없어서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이게 어업보다는. 그래서 농사꾼밖에 더 되겠냐.
그 당시만 해도 목포가 엄청난 대도시였으니까 목포로 나가자라고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아 여관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이도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그 목포로 나오니까 여관 차리면 뭐 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 못하겠냐라고 해서 여관을 차려갖고 그걸로 먹고 살면서 이제 김대중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목포상고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목상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목상은 지금의 그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명문학교였어요. 굉장히 당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명문학교였고 그 당시에 대학을 간다는 건 완전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대학을 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고 그냥 보통 수준에서 지역 유지 자식이 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공부를 엄청 잘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절에 에피소드도 나오죠. 뭐 일본 선생들이랑 같이 뭐 수학여행 같은 거 가서 밤에 담력 시험했다는 거. 그리고 일본 학생들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그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목상 때 김대중의 특징은 일단 공부를 잘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일본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부 잘해서 예뻐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이렇게 영감을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 상고를 나왔으니까 그 상고를 나왔으니까 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업 회사에 취업하는데 이게 하이도가 뭐 목포가 이제 섬이니까 해운 회사가 많았겠죠. 그래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해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그 해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스토리를 가지고 최근에 만화가 또 새로 나온 게 있죠.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웹툰으로 나온 만화를 나중에 이렇게 만화책으로 이거에 청년 사업가 김대중이라고 요것도 세 권짜리 이거 보면 김대중 대통령 얼굴을 엄청 잘생기게 그려놨어요. 이렇게까지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청년 사업가 김대중 시절의 에피소드 몇 개를 모아갖고 어린 시절하고 해운에서 다니면서 일제 패망하고 해운에서를 물려받을 때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청년 사업가 김대중이라는 이제 그런 책도 만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인 시절의 김대중에 대한 얘기가 젊은 시절에 쫙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요때 이제 정년이니까 구함 일제 말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징용 압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도 이제 징용을 끌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아내인 차영애 여사를 만나죠. 그 차영애 여사는 보니까 아마 목포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무슨 하얀 양산을 들고 가는 여자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예쁘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누구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이렇게 김대중이 그 당시 마당발이었고 목포상고에서 공부도 잘했고 이러니까 그 아는 친구 여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밥 먹듯이 그 친구네 집을 이렇게 들락거려 갖고 처형의 여사한테 이제 구애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징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장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나이가 20 살 뭐 전후고 이러니까 딱 군대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알다시피 그때 군대라는 거 다 총알바지잖아요. 일제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거의 다 갔다 하면 거의 다 죽는다는 거야. 일제 말에는 뭐 무슨 반자의 돌격이라 그래갖고 사실상 이제 자살 동격도 시키고 막 옥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갖고 원래 1924년생인데 1년 늦게 태어났다는 식으로 1925년생이었다고 생일을 약간 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생 연도를 늦춰갖고 징용 시기를 좀 미뤘고 그렇게 그 와중에서 이제 장인어른은 얘 좀 있으면 징용 가랜데 그러면 너 과부되지 않겠냐 뭐, 미쳤다고 징용 갈 사람한테 보내느냐 내가 받은 혼처가 있으니까 넌 잔말 맞고 이쪽이랑 결혼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빚어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차용의 여사가 이제 나는 이 대중 씨랑 결혼 안 시켜주면 평생 혼자 살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폭탄 발언 비슷하게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뭐 니네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인 장모가 오케이를 해서 결국엔 결혼에 꼴이 나게 되고 또 다행히도 징용 가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징용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가고 다행히 이제 무사히 살아남아서 서영회에서랑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이게 김대중은 사실 이 지역에서 내가 보니까 엄청 인싸 청년이었던 거야. 목포상고 나오고 목포상고 시절에도 유명했고 공부도 잘하고 해운회사 다니면서 해운회사 시절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원이었고 또 보면 일본 사장이 이제 해운이 그 일제가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 해운회사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원한테 맡긴 거야. 그게 김대중이었어요.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인들로부터도 굉장히 신망받는 직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노사협의회 같은 사원협의회 같은 걸 만들고 그 사원협의회의 대표로 사실상 사장으로 그냥 취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저절로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로 이제 마당발이고 친구도 많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해방 직후에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에서 보면 몽양 여운형이 건준을 만들고 건준이 전국으로 갑자기 지부가 확산되면서 이 목포에도 목포 건준 지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별 생각 없이 목포 건준 지부, 그게 건국 준비니까 우리도 당연히 건국 준비에 참여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이 건준 지부의 뭐 홍보실장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건준의 활동을 알리는 포스터 같은 것도 제작하고 붙이고 뭐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후죽순처럼 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아까 그 김원식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백남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좌파 성향의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만든 신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신민당이라는 게 약간 이제 그 좌익 성향의 정당인 거죠. 근데 그 정당에 잠깐 참여를 했다가 근데 이제 건준이 처음에는 건국 준비에 참여하는 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정당이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건준부터 그 여운형이 사실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 박헌영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건준을 그냥 유지했어야 되는데 건준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른바 좌익 성향의 어떤 그 정부 형태로 바꾸면서 건준이 한 20일 만에 없어져요. 한 20 며칠 만에 건준을 훼손시켜버리고 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물론 주석은 그때 이승만을 내세우긴 했지만 부주석을 여운형으로 내세우고 사실 박헌영이 이제 뒤에서 작업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건주들까지 남노당 세력이 주로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일종의 공산당 조직이 돼버려요, 건준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토론을 해보니까 자꾸 남노당 사람들은 소련이 우리의 조국이다. 우리의 조국 소비에트에 뭐 충성을 맹세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이 그 당시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조국은 조선이고 인제 건국을 하는 판인데 왜 자꾸 소련이 조선이라고 하느냐? 나 당신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뭐 험한 얘기도 배를 갈라 창자를 갈라버리겠다 뭐 이렇게 젊은 시절이니까 막 험한 얘기도 하고 막 싸워. 그래갖고 너는 임마 뭐 너는 반동이야 그래갖고 너는 빨갱이야 이러고 싸워갖고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그 장인어른 약간 차용의 여사의 아버지 그 차보련 씨가 그 지역에 또 명사였고 유지였고 사업가였으니까 그때 이제 사업가들은 거의 다 한민당으로 가는 분위기였거든. 그러니까 아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좌익이랑 손절하고 한민당으로 넘어와서 나랑 같이 한민당 활동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그 장인어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정확하게 말하면 젊었을 때 정말 이런 걸 잘 모를 때 잠깐 좌익정당에 몸담았던 거지 좌익이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한민당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민당이 나중에 민주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민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당적을 쭉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정치 인생은 기본적으로 한민당, 민주당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전두환 정권 때 김대중을 죽이려고 이른바 그 유명한 1980년 김대중 재판 그 내란 음모 재판을 할 때 이때 행적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요. 이때 너 좌익 정당에 가담했잖아. 이때 너 목포 건준에 가담했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빨갱이 출신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요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닌 거죠. 그냥 잠깐 그 건국 준비라고 해서 참여했다가 이 좌익 성향을 드러내니까 탈퇴했고 그다음에 장인어른을 따라서 한민당 활동을 쭉 한 게 이제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정치 성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가 김대중이 사업가로서 가장 잘 나갔던 전성기죠.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 해운 산업이 그 당시에 이제 목포가 워낙 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운업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그때 말로는 돈을 진짜 갈퀴로 쓸어 담듯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목포일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래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신문사까지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그 해운 회사를 하면서 신문사 사장까지 겸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나중에 자서전에 보면 내가 그대로 사업을 했으면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다 이러면서 내가 그대로 사업을 했으면 내가 재벌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왜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쭉 정치 안 하고 사업만 계속했으면 아마 김대중 재벌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 정도로 호남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이렇게 사업가로 뜨고 있었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젊어서부터 정치 바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지. 이 건준에도 참여하고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랑 같이 한민당 활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또 한민당이 나중에 김성수 선생이랑 같이 이제 민주당이 되면서 야당이 되잖아요. 이승만 정권이 야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인어른도 뭐 많이 바람을 넣었겠지. 그리고 이제 친했던 양반들이 다 한민당으로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정치를 하니까 아 나도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서울에 갔다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김대중이 뭘 보냐면 인민재판을 보게 돼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인민군이 기관총들이 되고 인민재판을 하면서 어떤 얘는 뭐 지주다, 자본가다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라라고 하니까 하면서 죽이겠다고 또 끌고 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도 따지고 보면 자본가잖아요. 본인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본인도 이제 장인어른도 꽤 지역 유지고 그러니까 이게 출신 성분으로 보면 영락없이 자본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도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민군 시절의 통치에 대한 그 당시 서울 시민들이 느꼈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민군 시절의 통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그게 뭐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인민재판으로 해가지고 사형시키고 바로 총살해버리고 그런 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거부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민군 시절의 어떤 그 한국 점령에 대해서 그 이후에 반공주의 정서가 한국에 만연하게 된 것도 인민군의 통치 질이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뭔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기보다는 그냥 인민재판에 맡겨서 사형시켜버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천리길을 걸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강다리 이미 폭파돼 버렸기 때문에 조각배 나룻배를 빌려서 천리길을 걸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미군이 폭격하기도 하고 기관총 세례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위기를 겪어가면서 겨우겨우 넘고 넘어서 이제 목포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만 해도 설마 인민군이 목포까지 내려오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미 목포도 인민군이 다 점령을 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찾아갔더니 집이 이게 자본가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다 문을 폐쇄해버리고 어머니 장수금 여사가 혼자 집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달려가 보니까 아이고 대중아 너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인민군 취하니까 이게 숨어 있다가 결국엔 잡히게 되죠. 그래서 너 뭐 빨갱이고 반동분자고 그리고 그때 건준 때 싸웠던 그 좌익 계열들이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인민군 치하에서 이렇게 득세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너 임마 뭐 엄청 고문도 하고 때리고 너 뭐 이렇게 뭐그 해군이랑 거들먹거리기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눈꼴셨는지 알아? 이러면서 뭐 죽이겠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근데 전황이 또 금방 바뀌잖아요. 전황이 몇 달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엄청난 폭격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그 인민군이 후퇴하는 상황이 되니까 목포에서도 후퇴를 하는데 이제 한 2천 명 정도를 이제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끌어내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몇 줄까지 일단 나와 해가지고 트럭에 태워서 부르릉 가고 나서 탕탕탕 해가지고 이렇게 사형시키는 총살하는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야 끌려나가면 나도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사형을 다 못 시키고 그냥 문만 잠궈놓고 야,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이민군이 철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을 잠궈놓은 문을 그 힘으로 이렇게 이거 빨리 탈출합시다. 해가지고 문을 힘으로 때려 부수고 나와가지고 결국엔 탈출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민군한테는 탈락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무슨 빨갱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엔 이게 그 목포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왜냐하면 자기가 국회에서 간선제로는 더 이상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발췌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영감탱이가 미쳤구나 해가지고 도저히 이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승만의 독재 분노해서 결국 정치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회사는 직원들한테 넘기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러니까 그 김대중은 사업가였지만 노조와 굉장히 관계가 좋은 친노조 성향의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출마를 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의 노조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왜냐면 이게 사업을 할 때 워낙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 대표,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갑자기 사장이 된 거였던 거거든. 그러니까 김대중은 따지고 보면 그 해운회사의 노조위원장 비슷한 걸 하면서 바로 사장이 됐고 노조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사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뭐 내가 목포에서 꽤 인싸였고 셀럽이었고 그리고 뭐 지역 노조가 다 지지하니까 나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 출마를 무소속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건 이게 자기 주변에 다 나 지지하는데라고 생각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출마해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당의 공천을 받았던 민국당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한민당의 후신인 민국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고 자유당 출신이 2등하고 김대중은 만 3천 표 정도 받아갖고 이제 3등인가 4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치의 쓴맛을 본 거죠. 아 역시 이게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첫 출마할 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업을 접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 정치는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사상계라고 하는 그 장준하 선생이 만든 그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사상계 일종의 칼럼니스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유튜버 같은 거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게 유튜버가 된 진보 성향 유튜버인데 그 당시엔 사상계라고 하는 진보 성향 잡지에 노동 관계, 노사 관계에 대한 칼럼을 쓰는 이제 칼럼니스트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뭐 이게 돈이 됐겠어요? 그냥 자기 돈 쓰면서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던 차에 그 사상계에 쓴 칼럼을 누가 보게 되냐면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야당을 이끌고 있던 장면지가 당시에 뭐 부통령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50년대. 그래서 장면 부통령이 이 사람을 되게 좋게 이 칼럼을 되게 인상 깊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대중 씨 괜찮은데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해서 김대중을 불러갖고 장면 총리가 되게 좋게 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제야에 계시면 어떡하느냐 사업도 하시고 그런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면계로 영입이 됩니다. 이게 민주당 신파죠. 이른바 민주당 신파. 장면계로 영입돼서 장면이 운영하는 민주당의 중앙상무위원. 그 우리로 치면 뭐 상무위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최고위원까지는 아니고 뭐 좀 높은 대의원쯤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정치를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끌어들였고 그리고 이때 장면 총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그 종교가 없으면 천주교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성당에 가가지고 특별 어떤 종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때 이제 받은 세례명이 토마스 모어라는 거죠.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라고 그러니까 아니 토마스도 아니고 토마스 모어는 또 뭐야?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쓴 그 작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헨리 팔스한테 탄압을 받아서 사형돼가지고 죽거든요. 왜 이런 사람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토머스 모어의 일생과 거의 비슷한 일생, 그 정치적 탄압을 당하게 되는 일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나중에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다시 총선이 다가오니까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 민국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포 자기 고향이었던 목포에는 이미 같은 야당 후보가 당선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마할 수는 없고 그럼 어디에 나가야 되나 했더니 장면 총리가 아이고 이 강원도 인제 어떠냐 거기는 이 새로 생긴 신생지 지역구라 무주공산인데다가 거기가 이제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북한 지역이었다가 이제 3파선이 그어지면서 남한으로 이제 돌아온 지역이야. 그리고 군인들은 되게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군인 표를 노리고 뭐 인재로 한번 출마해봐라라고 해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인재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이 호박꼭지 도장 사건이 벌어지죠. 그 기존의 후보가 이 김대중이 온다고 하니까 등록을 못하게 하려고 지역 주민들의 그 관권 선거니까 시청에서 그 시청에서 나와갖고 지역 주민들의 도장을 뭐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싹 다 걷어간 거야.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찍을 도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고 하다가 호박꼭지라는 게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 호박꼭지를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름을 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관 그 캠프에서 직접 주민들 동의하는 주민들의 도장을 파가지고 그 도장으로 인주를 찍어서 이제 이렇게 딱 추천인 명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박다니니까 이게 굉장히 꾀를 낸 거지. 그랬더니 이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호박꼭지 도장 그 낸 사람들 그 명단을 보고 이게 관권 선거니까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추가로 상대 후보가 추천을 받아서 이게 후보가 등록이 이렇게 미리 이 사람 이쪽이 추천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후보 추천자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등록 취소다. 나중에 들어온 김대중은 등록 취소시킨다 해서 등록을 아예 취소해가지고 총선 자체 출마를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낙마를 또 하게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선거법을 위반을 걸어가지고 결국엔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져서 보궐선거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목포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 하나가 올라와서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식으로 이때 처음으로 빨갱이 공세를 받게 되죠. 빨갱이 공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경찰청장 출신이었던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때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선거에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때는 선거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선거운동 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하는 시대라고. 김대중은 자기 돈을 자기가 그때 사업해가지고 모은 돈을 거의 다 탈탈 털어갖고 선거를 몇 번 치르다 보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동생이 그때 폐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돈만 있었으면 잘 먹고 치료만 받았으면 살 수 있는 병인데 이게 이제 정치하다 보니까 돈을 다 쓰니까 결국에 여동생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때 죽게 되고 아내마저도 아까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던 첫 아내 그 목포에서 제일 예뻤다는 그 미인이었던 차용희 여사도 이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에서 병을 앓게 되고 이제 이것도 뭐 제대로 이렇게 영양 공급이나 뭐 이런 게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 오니까 뭐 수면제 과다 복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엔 차용희 여사까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제일 힘들었던 쓰라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박정희 정권 때 탄압을 받고 뭐 납치당하고 전두환 정권 때 사형 선고 받아갖고 감옥에 있고 이럴 때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때가 아니라 이때
이 국회의원 못 되고 계속 떨어지고 그 여동생 죽고 아내 죽고 그 정치 낭인으로 정치 백수 생활을 하던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사형을 선고받을 때보다 오히려 이때가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중에 셀럽이라도 돼가지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군지 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 떨어지면서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가족들 막 이렇게 다 가난해지고 죽어나가고 이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 이 시절 10년을 버티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국 4.19가 나서 이승만 조건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이번엔 당선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인제해 나가는데 이때 부재자 투표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 우리가 믿었던 그 군인들이 싹 다 고향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만 남게 되니까 그 갑자기 선거 판대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또 낙선하게 되고 이때 완전히 절망을 해가지고 야 진짜 나는 정치를 못하나 보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장면 총리가 불러가지고 부상하기도 하고 그 제주가 아까우니까 너 낙선해서 아깝지만 대변인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때의 대변인이라는 건 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표. 요즘은 대변인이 한 20명 되는데 이때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건 그때 집권했잖아요. 4.19 이후에 집권한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건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게 당선됐는데 민주당이 다들 의원이면 하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장면 총리가 굉장히 큰 특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너 그래도 내가 한번 시켜볼 테니까 대변인이라 그래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8개월을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 8개월간 어떤 당직을 수행하면서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당원도 인재에서 당선됐던 사람이 4.19에 관여한 그 부정선거 혐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박탈되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열려서 그 선거에 출마해서 겨우 그야말로 사전 오기 만에 겨우 당선이 되죠. 그래서 야 드디어 국회의원 됐다라고 했는데 당선되고 이틀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국회가 해산되죠. 그래서 또 국회의원직을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이 국회의원 되는 스토리는 정말 대통령 되는 스토리 못지않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만들어지니까 공화당 군사 정권에서 너 그냥 공화당으로 넘어와라. 공화당도 새로운 정당 창당이고 정치신들을 막 영입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젊고 이미지도 좋으니까 너는 그래도 때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때가 좀 좋았으니까 공화당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정치 자금도 지원해주고 공천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엄청나게 유혹을 하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는 민주당이 제일 좋은 정당이라고 정부라고 지난 8개월간 대변인으로 떠들고 다닌 사람인데 이게 내가 갑자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서 공화당이 제일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화당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 영입할 생각 하지 마라. 포기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제 뿌리치고 민주당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죠.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욕을 하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정치활동 금지가 그거 풀리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선을 그렇게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게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김대중을 정치활동 금지에서 풀어주죠.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박정희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목포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드디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쯤에 이효 여사랑 결혼을 하게 되죠. 이효 여사는 원래 그 부산 그 이렇게 6.25 때 부산에 모여서 살던 시절에 독서 모임, 제가 요즘 독서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 독서 모임 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김대중은 이미 차용혜 여사랑 결혼해갖고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호 여사는 그냥 독서 모임 멤버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래서 같이 뭐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랬다는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용혜 여사가 워낙 예뻤고 이호 여사는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아니잖아요. 관계표도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유 여사를 이성으로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화여전 출신의 서울대 사범대를 나오고 엄청 부잣집 딸이었고 그 YMCA에서 아주 밀어주는 그 청망받는 여성 운동가였던 거야. 그 이호 여사.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 모임에서 만나갖고 친해졌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호라비가 됐고 대통령 국회의원도 아직 못 됐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치 낭인이고 나이 38살에 애가 둘이나 딸려 있는 호랍인데 이후 여사는 나이가 40이었어 이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노처녀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이호 여사는 그 청년 정치인인 김대중이 마음에 들었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도 이제 언제까지 호라비로 살 수는 없는데 같이 그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을 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 아내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 서로 그런 면에서 맞아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지애가 생겨났는데 그 동지애를 이제 사랑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호 여사랑 결혼했는데 사실은 이호 여사가 정말 천하의 배필이었던 거지.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돌아가시고 난 이후까지도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동지적인 관계로 서로 필요해서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평생을 같이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고 대통령 이후에 어떤 퇴임 이후까지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쓴 그 일기 같은 거 보면 그 아내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걱정, 아내가 혹시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걸 엄청나게 걱정을 하세요. 그 정도로 마지막, 임기, 마지막 말년에는, 그리고 이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두 살이나 윈데도 훨씬 더 오래 살아. 그래서 90 넘어까지, 이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 86세에 돌아가시는데, 이 여사는 90 넘어까지 장수를 하시면서, 김대중 재단 이사장까지 하시면서, 훨씬 더 오래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사업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가실 정도로 굉장히 장수를 하시죠. 그러니까 참 천하의 좋은 배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박순천 씨가 이끄는 박순천 여사가 이끄는 그 당시 민주당에 합류를 하게 되고 이게 민주당이 나중에 이제 총선에서 대선에서 지고 나서 막 흩어져요. 윤보선하고 막 갈라지는데 윤보선은 약간 강경파고 박순천 여사가 약간 온건파예요. 근데 박순천 여사가 이끄는 민주당에 합류해서 거기에 또 대변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 이름이 재수가 없나 보다 해서 김대중이 원래 인걸중자인데 그거를 사람 인자를 빼고 그 가운데 중자로 바꿔서 김대중 현재 우리가 아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그리고 대변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계 입문할 때 원래는 이제 통일 주체 그 국민회의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법을 만들 때 원래는 이제 이게 군을 이제 퇴역을 해야 입당을 할 수 있는데 입당을 먼저 하고 퇴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밝혀내가지고 김대중이 날카롭게 공격을 해서 박정희를 되게 곤란하게 물론 그 법은 지네가 마음대로 또 바꿔버렸지만 만든 그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주목을 받았고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 유명해진 거는 처음에는 원래 사쿠라 논란으로 유명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잖아요. 그때 이제 윤보선을 비롯한 야당의 주류는 무슨 소리냐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6.3 사태도 일어나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유일하게 야당 의원 중에 김대중 의원만 김대중 의원만 지금 우리가 무작정 한일 국교 정상을 반대할 수 없다.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 목포 상고 출신이고 해운회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무역을 안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일본하고 무역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안 할 수 없다. 다만 박정희처럼 뭐 3억이니 뭐 억이니 이렇게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돈 1전도 받지 말자. 그리고 그냥 국교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하자라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도대체 얘는 뭔데 이렇게 우리 다 일상에서 반대하는 판인데 얘는 뭔데 찬성하냐 그래서 사쿠라라고 하는 그때 이제 사쿠라가 이제 일본 그 꽃이잖아요. 사쿠라가 막 너무 빨리 진다 그래서 너 사쿠라라는 소리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 김훈식 그 옹이 그 평소에 아들이 정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 이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전도 유망한 이렇게 젊은이가 사쿠라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는가 라면서 이제 꾸짖는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인 홍업이나 뭐 홍일이도 친구들한테 너네 아버지 사쿠라라며 이러면서 빨갱 뭐 그때는 뭐라 그랬더라 하여간 사쿠라라며 매국노라며 이러면서 이제 욕하고 우리 아버지 매국노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싸우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수박인 거지 수박. 원조 수박 이제 욕을 먹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소신 있게 입장을 밝히는 거를 이때부터도 알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때 약간 미운털이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야당 내 스타로 확 일약 떠오른 계기가 이른바 낭산 김준현 사건이죠. 낭산 김준현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니까 필리버스터를 했죠. 그러니까 요즘은 필리버스터를 너도 나도 남발해가지고 이거 몇 시간 하는 게 별게 이슈가 안 되는데 이때만 해도 필리버스터라는 게 제도로만 있었지 실제로 이걸 시행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준현 의원이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김준현 의원이 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3억 원, 3억 달러를 우리가 한일협정교가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억 5천 달러인가를 미리 받아갖고 그 박정희 정권이 정치 자금을 써버렸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 거야. 그 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나중에 역사적 사실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완전 근거 없는 낭설이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발끈할 만도 하죠.
발끈해가지고 체포해야 된다고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공화당 의석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하면 체포 동의안 통과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중이 보기에는 아니 그렇다고 이게 그때는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이니까 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행정부가 체포 동의안 낸다고 해서 이걸 국회가 통과시켜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그 자기가 등단을 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5시간 10 몇 분을 그 당시로서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필리버스터를 했고 그것도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5시간은 의정단상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의사전행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날 의사진행 못하고 다음 날도 공전하다가 결국 국회가 폐회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안 돼, 투표가 진행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김준현 의원의 어떤 체포를 막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일약 야당 정치인 중에 정말 총화로 떠오르게 되죠.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야 김대중이라는 의원이 진짜 말을 잘하는구나. 5시간이나 원고 없이 올라가서 바로 그냥 떠든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특출난 인물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운명의 재선 시즌이 돌아오니까 박정희 입장에서 김대중이 너무 눈에 까신 거야. 너무 이렇게 국회에서 그 대정부 질문으로 정부를 막 날카롭게 몰아세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막 전문성도 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이러니까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야 이게 절대 김대중만은 재선 못하게 막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병삼이라는 장관 최신부 장관 출신을 일종의 저격 공천을 한 거죠. 자객 공천을 해서 김대중 떨어뜨리라고 내보냈는데 김병삼 씨는 자기 고향이 진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진도에서 출마하려고 준비 잘하는데 웬 갑자기 목포냐? 어렵습니다라고 해도 무조건 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 자작극으로 그때는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집에다 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군 출신들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총으로 자기 허벅지를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엄살도 부리고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쐈어요. 자기 다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리에 기부스를 근데 박정희 무슨 헛소리 하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해가지고 김병삼이 결국 목포에 출마를 해서 김대중과 선거를 치르게 되고 박정희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목포로 장관들을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열면서 앞으로 목포 발전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학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유명한 그 킹메이커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이선균 씨가 주연을 했던 그리고 설경구 씨가 김대중 역할을 하고 이선균 씨가 엄상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참모 역할을 했던 그 킹메이커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 시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목포에서 아주 극적인 그 선거전을 치러가지고 결국엔 당선이 되죠. 이때 이제 했던 김대중의 연설이 그 목포 그 선거 목포 그 유세장을 보면 저 뒤에 삼각산이 보이고 영산강이 흐르고 저 뒤에 섬에 삼각도라고 하는 사각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달산이여 뭐 뜻이 있다면 삼각도요 뭐 사막도요 뭐 해서 이게 그 지형을 보고 부르면서 이 김대중이가 이 삼선 계열을 하는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오라고 하면서 연설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김대중의 유명한 명연설 중에 하나고 이 킹메이커란 영화에 보면 그 연설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설경구 씨가. 그거는 되게 역사적인 장면을 잘 재현을 한 거예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그리고 재선 의원이 되니까 이제는 일약 야당의 기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되죠. 이때 이제 김대중과 함께 야당의 기수로 떠오른 게 김영삼 씨인데 김영삼은 이때 4선인가 5선 의원이었어요. 나이는 42살밖에 안 되는데도 26살부터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엄청난 야당의 중진 의원이었고 김대중은 재선 의원이었지만 여러 번 출마해서 그 3선급 의원입니다. 한 번은 당선되자마자 박탈됐으니까. 그래서 3선 의원이지만 사실상 재선 의원이었고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김영삼이 먼저 40대 기술원을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도 당신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이철승이 따라 나가면서 세 명의 40대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진산이라고 하는 당수가 뭐 구상유치 뭐 입에서 젖뿌리내 나간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흐름에 밀려갖고 불출마를 하고 대신 이제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진산계였던 김영삼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이제 선거를 뒤집죠. 이때 처음으로 대의원 선거. 이 대의원들이 모여서 선거를 하는데 김대중 캠프는 이걸 이제 염삼록이 이걸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호 여사까지 다 총동원 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대의원들 집 하나하나로 호별 방문을 해서 제발 부탁한다고 한 표만 찍어달라고 해서 저인망식으로 훑어갔고 그 전에 이제 김영삼은 지역 위원장들만 그러니까 국회의원급들만 설득하고 있었는데 김대중 캠프는 아예 대의원 하나하나를 설득을 해서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마지막에 이철승이 3등 했는데 이철승하고는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당수는 당신을 지지하겠다. 여기서 이철승은 뭐 김대중 명함에 메모를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선 투표 때 확 뒤집어서 대선 후보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71년 대선에서 이제 운명의 3선 출마한 박정희와 초선 처음 나온
김대중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맞붙게 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김대중 후보의 집에서 폭발물이 터지기도 하고 김대중 후원 회장이었던 정의령 의원의 집이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전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뭐 그런 식의 정치 공작들이 막 들어옵니다. 테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속에서 이제 예비군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또 선풍적으로 끌게 되고 요때 우리 김원식 교수님이 장충당 공원에서 한 마지막 집회, 마지막 유세 이때 이제 했던 게 이게 유튜브에 가면 40분짜리 연설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려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때 얘기했던 게 이게 박정희가 이번에 당선되면 아예 선거를 폐지하고 총통제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폭로를 하죠. 총통제 음모를 폭로하는데 사실 박정희는 그 이후에 실제로 유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보기에 무슨 제보가 있었다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결심한 건 실제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 선거에서 겨우겨우 이기고 나서예요. 그래서 야 이거 대통령 자리 뺏길 뻔했어. 대통령 도둑 맞을 뻔했어. 라고 하고 나서 이런 선거 제도는 안 되겠어. 사실 김대중 때문에 유신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선거를 치르면 김대중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이게 총통제를 안 하면 다행이고 하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질러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총통제로 갈 것이다라고 질렀고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는 뭐 부정선거도 일부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만 표체로 박정희가 겨우겨우 신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은 낙선을 했지만 이미 박정희와 거의 비등하게 싸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윤보선이니 뭐 유진산이니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젊고 잘생기고 이때 김대중이 별명이 한국의 케네디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인기를 끌 때 한국에도 드디어 케네디 같은 젊은 정치인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나중에 대통령감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절정이 돼서 전국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총선이 치러지는데 총선에도 너도나도 전국의 지역구 후보들이 다 김대중 후보 김대중 의원 좀 와서 지원 유세 좀 해달라고. 김대중 의원이 가서 지원 유세를 하면 지지율이 막 역전돼가지고 막 당선되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대선 주자급이 되면 전국에서 지원 유세 와달라고 막 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김대중도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전국에서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막 요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해요. 그 지원 유세를 하다가 트럭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수상하다는 거야. 그 트럭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화당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공화당 측에서 김대중을 죽이려고 트럭을 확 비틀어가지고 부딪혀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암살 시도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트럭이 꽝 부딪혔는데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은 기사가 잘 틀어갖고 살고 뒤에서 김대중이다 하고 신기 사진 찍다 하고 쫓아오던 택시가 오히려 트럭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택시에 탔던 사람 4명이 싹 다 죽어버리고 뭐 이제 그런 그 대형 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은 붕 하고 차가 떠서 논두렁이 처박혀가지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제 고관절을 다쳐서 결국엔 평생 지팡이를 짚게 되는 그 김대중의 상징이 지팡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트럭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치료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10월 유신이 딱 벌어지면서 72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번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임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신을 하게 되고 국회를 해산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국내로 들어가면 바로 체포되고 정치활동 금지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엔 나는 그냥 일본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반유신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망명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일제시대 사람이라 일본말을 네이티브 스피커랑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야. 말이 워낙 잘 통하고 일본의 정치인도 한국 정치인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사람들과의 관계가 쫙 일본의 이른바 진보 세력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권윤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김대중에 대해서 이 좋은 인상을 이때부터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워낙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자꾸 김대중이 유신에 대한 반대 성명 발표하고 이러니까 김대중이 호텔에서 정치인들하고 이제 회담하고 나오는 길에 중앙정보부가 이게 중앙정보부가 한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박정희의 직접적인 지령이냐 아니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단독 행동이냐는 지금까지도 약간 좀 계속 말이 바뀌고 서로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 김종필 쪽에서는 이건 이후락이 튀려고 하는 돌출 행동이었다고 하고 뭐 이쪽에서는 아니 박정희가 지시한 거라고 하고 이제 서로 아직도 입장이 갈리죠. 근데 어쨌든 그 유명한 납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납치 사건은 뭐 대략적인 알고 계시니까 호텔에서 납치를 했고 손가발을 묶고 납치를 했고 기절시킨 다음에
이제 용금호라고 하는 배로 끌고 갔고 원래는 아예 토막 내가지고 바다에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납치 사건을 그 당시에 양일동이라고 하는 야당 의원이 목격하면서 바로 이게 해외 토픽으로 바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납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미국 쪽에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뭐 헨리 키신저라든가 뭐 라이샤워 교수라든가 코헨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기자회견도 열고 요로로 막 박정희 정권, 뭐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김대중 절대 죽이지 마라. 김대중 죽이면 너네 큰일 난다. 미국이 지원을 철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전 세계적인 압박이 들어가면서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죽이면 안 되겠나라면서 이제 이게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엄청난 그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이렇게 꽁꽁 싸맨 채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와서 김대중 자택, 동교동 자택 앞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이게 아주 이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때 자기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이제 바다에 그 현해탄에 사고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현해탄 바다에 던져지면 금방 죽겠지. 뭐 몇 분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상어가 하반신을 뜯어먹어도 상반신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살려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예수님 저는 아직도 고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살려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설득할 때도 정치적으로 했다는 거지.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유머로 뭐 쓰기도 하는데 뭐 그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선 다시 원상복귀 시켜놔라 그러니까 그럼 도로 일본에 갖다 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남아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 긴급조치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김영삼이 나중에 야당 당수가 내겨라서 박정희랑 정상회담을 해요. 근데 그때 박정희가 막 눈물을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이유거든요. 근데 뭐 옆에 애도 빨갱이 총 맞아 죽고 더 이상 나 이거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다. 이거 절간 같다 이러면서 당신은 나중에 언젠가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라는 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다음은 나라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나서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한테 되게 유화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이 이제 민주화운동대회 이렇게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김대중 이거 안 되겠다 치고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당시 문익환 목사나 이런 함석권 씨나 이런 제야 인사들 윤보선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식을 빙자한 3.1 구국선언을 발표하죠. 그래서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3.1 구국선언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노 긴급조치 위반을 해서 바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78년에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선거에 의해서 또 이게 그 다섯 번째로 당선되면서 박정희는 그래도 또 섭외를 해줘요. 그리고 김대중이 다시 풀려나와. 그 박정희는 그렇게 해서 김대중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보면 어쨌든 마지막 금도는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에 나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어, 이제 갑자기 79년에 들어가면서 전국이 이제 급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른바 YH 사건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걸 이어받아서 김영삼이 이거 박정희의 속았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뉴욕 타임즈인가 그 타임즈인가랑 회견을 하면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야당 대표지만 나는 김일성하고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만약에 김일성하고 기회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파격적인 그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인터뷰를 핑계 삼아서 이제 공화당이 김영삼을 어떻게 합니까? 김영삼을 의원직을 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총재인데 야당 지금으로 치면 이재명 대표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의석이 많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 갖고 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제명 당하니까 이때 유명한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연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의 지지 기반이었던 부산 그 마산 지역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부마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막뭐 주유소 불태우고 뭐 난리가 나죠. 그 폭동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놓고 이거 뭐 가지고 크메르를 주는 100만 명도 죽였다는데 탱크로 뚫어 버립시다라고 하는 사지철과 이거 좀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예를 들면 김영삼을 뭐 사면한다든가 이런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했던 김재규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궁정동 안가에서 그 논쟁을 벌이면서 격분을 했던 김재규가 미리 암살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기회 당해가지고 총으로 차지철을 쏴버리고 그러면서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버러지 같은 놈하고 무슨 정치를 하십니까? 라면서 박정희도 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그 11.26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갑자기 뚝 끝나죠.
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김대중은 그 10월 27일, 다음날 새벽 4시에 미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박정희가 죽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걸로, 이 2권, 그러니까 3권짜리면 1권, 5권짜리면 2권의 내용이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서울의 봄이 이제 오는 것까지, 1979년, 80년, 요때까지로 해가지고 1, 2권의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만화책을 이제 특징을 좀 마무리를 하면 이게 이제 그림체가 그렇게 아주 예쁘거나 엄청 요즘에 눈높이를 볼 때 요즘 웹툰은 엄청 잘 그리잖아요. 그걸 보면 뭐 그림체가 좀 예쁘거나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야. 굉장히 좀 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조사와 정리를 잘해서 어쨌든 상당히 잘 김대중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고 그리고 김대중 자서전이라든가 김대중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터뷰에 나오는 아주 세세한 에피소드 그런 걸 중간중간에 잘 녹여냈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에 대한 입문서로 김대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대중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간 거야? 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할 때 그 어떤 입문서로는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백무연합의 이 전작이 뭐냐면 만화 박정희야. 만화 김대중. 만화 박정희, 만화 김대중을 2권짜리로 그려놨거든요. 그거는 엄청 운동권적 시각에서 이른바 진보적인 운동권의 시각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라는 걸 이제 그 악행을 위주로 이렇게 서술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시각이 많이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본인의 그 생각을 불쑥불쑥 집어넣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소년 그 김대중 얘기를 하면서 일제시대 소년 머리 빡빡 깎은 소년들이 모여갖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막 신문으로 보면서 김일성 장군이 북한 뭐 이렇게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던 갑자기 김일성 장군 칭찬하는 얘기가 뜬금없이 툭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운동권 특유의 어떤 그 생각이 조금씩 반영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사실 나올 필요도 없는데 중간에 뚝뚝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봐도 악당으로 이렇게 박정희와 전두환을 아주 이렇게 악역으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백무연 하백의 어떤 정치적 그 시각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유신 직전에, 그러니까 유신 직전이 아니라 12.6 직전, 그 박정희가 죽기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뭘 하냐면 박정희한테 면담 신청을 해요. 그 김대중 자서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대선까지 치렀고 수십 년간 이렇게 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둘이 만나서 한 번도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한번 내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다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서로 말끊지 말고 한번 얘기라도 나눠보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신 말기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차지철을 통해서 차지철이면 확실하잖아요. 그 경호실장이 차지철을 통해서 면담 신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우리 대화라도 한번 해요. 비공개해도 좋으니까 대화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면담 신청을 넣는데 그 아무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죠. 박정희 쪽에서 아무 답도 없었고 그리고 왜 연락이 안 오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린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에 박정희 대통령과도 일종의 대화를 해보려는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또 뺐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백무연합백이 그런 점은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뺐겠지. 이거는 약간 백무연합백의 그런 어떤 운동권적인 어떤 역사관이 반영된 그 취사 선택이 좀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 김대중의 일생을 공부할 때 입문서로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 나오고 나서 저 작가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약간 잊혀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춰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